미국의 국가정보 관련 판례, 법령, 통제기구의 변천, about transitions of judicial precedent, legislation and oversight relate to national intelligence, Q4. 1994년 10월 25일 통신지원법, 칼레아법이 제정되었다. 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Law Enforcement,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인데, 이 통신지원법 칼레아법은 감청이 용이하도록 통신사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 법이다. 이 통신지원법 8개월 전에 그 FBI가 이 CIA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KGB의 이중 스파이 알드리히 에임즈를 검거하고 재판을 받아서 두 달 있다가 종신형을 선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알드리히 에임즈, 이 소비에트 동유럽 지부 책임자, 고위급 간부였었는데 이중 스파이였단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스핀 브라운 위원회의 조사가 있었고, 이후에 CIA, FBI 등의 정보기관 간 방첩 업무 협조를 위해서 국가방첩센터, NCC,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Center, 국가방첩센터가 설립되었다. 자, 94년 통신지원법, 감청이 용이하도록 통신사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법이 되었다. 1996년 4월 24일 종합방지테러법 혹은 종합테러방지법 혹은 반테러법이라고도 하는데, The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also called as AEDPA, AIDPA. 이 종합테러방지법은 애국법과 함께 국무부 장관에게 테러단체의 지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법이 되겠다. 이 종합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83년도에 국제테러규제법, 일명 대테러전투법,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 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었고, 93년도에는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 빈 라덴이 주도한 사건이었는데,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95년 4월 달에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 사건이 있었다. 오클라호마 시티 바밍. 이 주도자가 티머시 맥베이와 테리 니컬스였는데, 이 연방청사 테러 사건으로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종합테러방지법, 종합방지테러법, 반테러법이 되겠다. 그리고 이 법 내에는 그 애국법과 함께 국무부 장관에게 테러단체 지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 테러단체 지정권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미국은 미 국무장관의 이름으로 테러 지원국을 지정을 했는데, 이란, 수단, 시리아, 북한 등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 북한이 들어간 거는 같은 해 2월 달에 말레이시아 김정남 VX 신경가스 암살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미국의 대학생 원비어가 북한으로부터 귀국한 후에 일주일 있다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북한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다. 2020년도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가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 not cooperating fully, 무기 수출 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이 되었었다.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이들은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으로도 지정이 되었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1988년 테러 보고서에 테러 지원국으로 처음 지정이 됐다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영변 핵시설 냉각 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그 테러 지원국에서 그 지정이 해제된 바가 있다. 자, 종합테러방지법, 반테러법, 종합방지테러법, 애국법과 함께 국무부 장관에게 테러단체 지정권을 부여하는 법.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 사건이었고, 다음 1996년 정보개혁법, Intelligence Renewal and Reform Act. 이 정보개혁법에서는 국방장관이 NSA, 니마는 이제 2003년도에 나중에 NGA로 바뀌는데, 이 니마하고 NRO의 장을 임명할 때 DCIA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시 1996년 정보개혁법에서는 국방장관이 NSA, 니마, NRO의 장을 임명할 때 DCIA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했다. 2001년 4월 6일 하베리 도이치 사건, 하버리 vs 도이치 CIA. 도이치는 이 CIA의 그 당시 국장이었는데, 여기서는 현지 인적 자산의 불법적 활동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그 정보 요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 정보기관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된 소송 접근권, access to court가 쟁점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정보감독위원회에 이 바마카 실종 사건, 이 바마카는 앞서 재판 하베리라는 사람의 남편이었었는데, 이 바마카 실종 사건을 포함해서 1984년 이래 미국인 실종 사건을 전면 조사하도록 지시했었다. 이 하베리 사건을 계기로 CIA는 현지의 정보 제공자를 고용할 때 정보 제공자가 암살이나 고문과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라는 각서를 제출하여 CIA 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게 이제 도이치 규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인륜 공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2002년도에는 그 이전에 그 2001년 9.11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CIA는 공식적으로 범죄 가담 경력이 있거나 반인륜 공작원을 해고하는 그 도이치 규칙을 폐기하게 되었다. 자, 하베리 도이치 사건. 기본적인 이제 법적인 쟁점은 소송 접근권이 쟁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보감독위원회에 바마카 실종 사건을 포함해서 미국인 실종 사건 전면 조사하도록 클린턴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베리 사건을 계기로 반인륜 행위를 하는 공작원을 해고하는 도이치 규칙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9.12 사건이 있고 나서 폐기해버렸다는 것. 다음 2001년 10월 26일 애국법. 10월 달이니까 9.11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좀 있다가 제정된 법률인데, 애국법 Patriot Act. 정식 명칭으로는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인신보호영장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테러 사전 방지 및 효과적인 사용법, U.S.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그러니까 종합테러방지법, 조금 전에 얘기한 종합테러방지법, 이 법의 뒤를 이어서 연방 차원에서 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 기본법이 바로 이 애국법이 되겠다. 4년 한시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다 보면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년 한시법으로 이렇게 제정했었던 것이다.
총 10편 156개 조문의 법률로 테러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법집행기구의 국내외에서의 권한을 확대했다. 테러 범죄 수사 시 적법 절차를 완화하고 테러 예방, 테러와 관련된 조사, 공소 내용 등의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를 대폭 배제했다. 2006년, 그러니까 5년 있다가 이 애국법이 다시 재연장이 되는데, 원래 이 법은 4년간 한시법이었지만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애국법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서 범죄 정보 공유 조항하고 침입과 탐색 조항의 지연 통보 문제를 포함한 10개 조항을 영구 조항으로 전환하고 4년간 재연장하게 됐다. 다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애국법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여 범죄 정보 공유 조항하고 침입과 탐색 조항의 지연 통보 문제를 포함한 10개의 조항을 영구 조항으로 전환하고 4년간 재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CIA, NSA 등 정보 수집기관의 통화감찰, 통화기록권한과 해외정보감시법, 즉 피사법상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권한 등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나타난 안이 2014년도 미국 자유법인데 나타나는데 USA Freedom Act. 하지만 이 미국 자유법은 상원에 올라갔다가 부결이 되었다. 여기 이 부결되었지만 이 미국 자유법 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국가안보국 NSA가 그 애국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했었던 메타데이터의 무차별적 수집을 비롯해 시민들의 전화통화 내용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 영장 이런 것을 받도록 명시를 한 법이 바로 미국 자유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미국 자유법은 부결되었다. 이 미국 자유법은 미국 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이 미국 자유법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부결되고 난 후에 다시 법안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 2015년 일부 만료되는 한시 조항들을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 대체한다라고 해서 애국법 자체의 폐지는 아니었었다. 2001년 애국법 Patriot Act 인신보호 영장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테러 사진 방지 및 효과적인 사용법, 즉 종합테러방지법의 뒤를 이어서 연방 차원에서 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 기본법 4년 한시법이었고, 이후에 2006년도에 애국법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서 범죄 정보 공유 조항과 침입과 탐색 조항의 지연 통보 문제를 포함한 10개 조항을 영구 조항으로 전환하고 4년간 재연장했지만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미국 자유법이 안으로 상정이 되었지만 미 상원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2015년 미국 자유법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었다. 2002년 11월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9.11 사건이 2001년도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국토안보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2003년 1월 24일 국토안보부 DHS가 창설되었다. DHS 국토안보부는 기존에 있었던 22개 부처에서의 17만 명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부서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후에 2003년 국토안보부 내에 정보전을 대비한 국가사이버보안부를 설치했었고, 또한 같은 해에 정보전을 대비해서 정보분석 기반시설 보호국 IAIP를 DHS 내에 이전 설치했다. 여기서 이전 설치했다는 말은
원래 그 상무부의 주요 기반시설 보증국 CIAO하고 FBI의 국가 기반시설 보호센터 NIPC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DHS 내에 정보 분석 기반시설 보호국 IAIP, The 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이라는 부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다시 정보전을 대비해서 정보 분석 기반시설 보호국 IAIP, The 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이라는 부서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상무부의 주요 기반시설 보증국 CIAO하고 FBI의 국가 기반시설 보호센터 NIPC를 합쳐서 이전 설치한 것이다. 자, 국토안보법 이에 따라서 국토안보부가 창설되고 그 내에 국가사회부보안부 그리고 정보분석 기반시설 보호국이 설치되었다. 2004년 12월 7일 혹은 2004년 12월 19일 정보개혁법 혹은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자, 정보개혁법 2004년 정보개혁법 이 법은 2004년 7월에 있었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권고로 제정된 것이 정보개혁법이 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구가 설립되는데 신설되기도 하고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신설된 부서로 DNI, NCTC, NCPC, NIC, JICC 이런 것들이 신설된다. 이 DNI 국가정보국장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이 초대 국가정보국장으로 존 디미트리 네그로폰테를 임명했습니다. 이 국가정보국장은 JICC 즉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에 자문을 하는데 이 DNI에게 정보공동체 내의 정보 유통, 공유를 촉진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대테러센터 NCTC가 신설되었고 또한 국가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센터 NCPC 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국가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센터 NCPC 자, 이것도 신설되고 또한 국가정보센터 NIC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CIA의 NIC 이게 이름이 똑같은데 이거는 국가정보위원회 커미티 C고 국가정보센터는 센터 C 하여튼 CIA의 NIC 국가정보위원회를 흡수하도록 했다. 다시 기존의 CIA의 NIC 국가정보위원회를 흡수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국가정보센터에서 정보 소지, 판단, 정보 분석, 생산을 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신설된 것이 이제 JICC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인데 이 정보공동체 IC를 감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 요구라든가 그 정보와 관련된 예산, 그 정보기관 활동 성과 등에 관해 DNI에게 자문하도록 했다. 즉 DNI를 견제토록 한 건데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장관들이라서 그 자신들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 정보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다. 그리고 이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2004년도에 있었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국방부 특작사령부 특수작전부대사령부 이 소콤이 CIA의 준군사작전 임무를 이양받도록 권고를 했었다. 소콤 Special Operations Command 국방부 내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라면 다시 말해서 이제 CIA가 중군사작전 하지 말고 특수작전부대사령부 여기서 이제 중군사작전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건데 그러나 2005년도에 부시 대통령은 CIA가 준군사작전을 포함한 비밀 공작을 전담토록 하고
그 실무부서로 CIA 내에 NCS 국가비밀공작처 혹은 국가비밀부 National Clandestine Service를 설립토록 했다.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전에 CIA 내에 DO가 있었는데 이 DO를 바꿔서 NCS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NCS는 2015년도에 다시 그 예전에 있었던 명칭인 DO, Directorate of Operations, 국가비밀행동처, 이거는 중국 명칭인데 이 DO로 다시 개명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2011년 5월 2일 이제 9.11 사건이 2001년도인데 딱 10년 정도 있다가 대부구루 해군 특수전 개발단이 제로니모 작전이라는 걸 해서 그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 있던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구루 해군 특수전 개발단의 NSWDG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 그러니까 대부구루 내에 이제 NSWDG라는 게 있는데 해군 특수전 개발단인데 이게 이제 작전을 한 건데 그 공식 작전명은 넵튠 스피어 작전, Operation Neptune Spear. Neptune Spear is the Trident. 이 삼지창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이 삼지창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작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제로니모라는 거예요. 제로니모는 빈 라덴, 즉 CIA의 공작 자산으로서의 빈 라덴의 암호명 이 제로니모였던 것이다. 그래서 별칭으로 제로니모라고 한 거고 공식 작전명은 넵튠 스피어 작전, 삼지창 작전. 이 작전을 통해서 대부구루 해군 특수전 개발단 NSWDG가 작전을 펼쳐서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참고로 DNI 국가정보장 혹은 국가정보국장이 있는데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 직과 관련해서 그 한희원 교수께서 쓴 글이 있는데 잠깐 발췌해서 보면 국내 일부에서는 DNI를 국가정보총수로서의 권위를 고양하려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장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DNI는 예전의 DCI, 즉 공동체의 수장으로서의 중앙정보국장을 대체한 것이고 디렉터, 국장으로 호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정보기구의 수장은 직급으로서가 아니라 업무의 내용으로 권위가 인정될 뿐이고 행정부서의 장관이 모두 정보수장들보다는 상위에 위치한다. 초대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 DNI 초대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이 2007년 2월 그러니까 원래 초대 국장으로 취임한 때가 2005년 4월인데 2007년이니까 2년 있다가 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이 국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을 보면 그러한 사실, 즉 행정부서의 장관이 모두 정보수장들보다는 상위에 위치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정보국장과 중앙정보국장의 임무는 미국 연방법전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국가정보국장 DNI는 법과 예산 조치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대통령에 의해 특별히 지시되지 않는 한 다른 정부 부처나 정보기관 그리고 단체에 의해 수집된 국가안보와 연관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한편 그 법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6가지 정도. 첫 번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공동체의 효율적인 국가정보 수집, 업무 진행 절차, 정보 분석, 그리고 정보 배포 및 정보 접근의 절차에 대하여 그 지침을 수립한다. 두 번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와 우선권을 결정하고 정보기구 상호 간의 업무를 배분하며 정보 수집, 분석, 생산, 배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한다. 또한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에 대한 개별 정보기관의 요청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다.
세 번째,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정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정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권고적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일상 지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 공동체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 중 헌법과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국가정보국장은 해외 정보 수집에서의 우선권과 정보 요구를 결정하며 해외 정보 감독법, 즉 피사법에 의한 전자감시, 압수, 수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국가 정보 목적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여섯 번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 분석 업무를 확립하고 건실한 분석 기법과 정보 획득 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격려하며 정보 분석은 가용한 모든 자료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정보 생성물에 대한 경쟁적 분석을 실시하며 비합법적인 노출로부터 정보 원천과 그 방법을 보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국가정보국장의 임무. 한편 중앙정보국장 DCIA 혹은 DCIA라고 보통 흔히 부르는데 이 중앙정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법은 CIA는 국내 정보와 수사권 등 법 집행권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시 CIA는 국내 정보와 수사권 등 그 법 집행권이 없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첫 번째, 중앙정보국장은 CIA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국가정보국장 DNI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 중앙정보국장은 인적 자원 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배포하며 인간정보 활동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인간정보 활동을 통하여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정보기구와 다른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및 조정 업무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다. 국내 정보가 없단 말이지. 세 번째, 대통령 또는 국가정보국장이 시달하는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된 기타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한의원 교수님의 국가정보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독법, 피사법,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도 하고 해외정보감시법, 다시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도 하고 대외정보감시법이라고도 한다.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Amendment Act of 2008. Surveillance가 이제 감시, 감독, Foreign은 해외, 대외정보감독법 이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보 활동에 대한 규율이자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독법이다. 프리즘을 포함하여 2013년 스노든이 밝힌 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가 되는 법이 바로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독법이다. 일명 스파이법이라고 한다. 정보당국의 테러 관련 대외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데 대외정보 수집을 할 경우 영장 없는 펜 레지스터, 즉 발신번호 기록기 pen registers and trap and trace라는 pen register를 허용하는 그런 법률이 되겠다. 영장 없는 pen register 허용. 즉 특별법원의 그러니까 화이자법원 혹은 피사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해외 거주 테러 용의자들의 미국 내 교신 행위를 감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한 법률이 되겠다. 참고로 통신 내용이 아니라 통신 기록에 대한 정보만 감청을 하는 것이다. 근데 감청이라는 것은 통신 내용에 초점을 둔 말인데
다시 통신 내용이 아니라 통신 기록에 대한 정보만. 근데 감청은 통신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거주 테러 용의자들의 미국 내 교신 행위를 감청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 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영장 발부 없이. 이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 없는 전자감시 활동에 대한 면책을 해주기 위한 한시법이었던 2007년 개정 조항을 영구 조항으로 변경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978년에 제정되었던 해외정보감독법, 이것도 이제 스파이법이라고 하는데, 이 78년 해외정보감독법은 2001년 애국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가 2008년 7월 10일 한시법적인 내용들을 영구조항으로 추가하여 2008년 개정 피사법, Visa Amendment Act of 2008에 이른다. 다시 78년도에 제정되었던 해외정보감독법은 2001년 애국법에 의해 일부 개정이 되었다가 2008년 7월 10일 한시법적인 내용들을 영구조항으로 추가하여 2008년 개정 피사법, 정보감독법, 해외정보감독법에 이른다. 미국 영토 내에서 대외 세력이나 그 대리인 또는 대외 세력과 연관된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물리적 수색과 전자감시 등 정보활동에 대한 재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외 세력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에서의 전자감시 문제에 대한 복잡했던 법률 문제들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종합 반영한 입법이 되겠다. 이전에 판결이 있는데 1979년 스미스 대 메릴랜드 판결이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그 판시 내용 중에 펜 레지스터는 카츠 사건에서 사용된 통화 도청 장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통화의 내용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단지 전화번호만 확인한 것이고 그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펜 레지스터의 사용을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건이었다. 이후에 86년도에 펜 레지스터 법, 펜 레지스터 액트가 제정되었는데 형식적인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한 법이 바로 펜 레지스터 법이다. 일단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영장 신청을 위해 전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의 조건을 완화해서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 활동의 관련성, 즉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probability of a possibility라는 어떤 합리적 이유 정도만 보여주면 그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바로 펜 레지스터 법이다. 이것은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 쌍의 영장심사 원칙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독법 피사법에서 영장심사 원칙은 일단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영장 신청을 위한 전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상당한 이유 조건을 완화해서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 활동의 관련성,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합리적인 이유 이 정도만 보여주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바로 펜 레지스터 법이 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감시 활동에 대한 판례의 발전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이제 옴스테드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독수 과실 원칙, 카츠 사건, 케이츠 사건 그 정도가 있는데 먼저 옴스테드 원칙, 옴스테드 닥트린. 이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활동의 경우에 영장 없는 정보 도청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옴스테드 원칙이다. 그러니까 안보 목적의 정보 활동의 경우 영장이 없어도 정보 도청 활동을 할 수 있다 말이지. 그 위헌이 아니란 말이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의견으로 형사 처벌 목적을 위해 수집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활동으로 수집한 도청 내용을 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옴스테드 원칙은 1967년 카츠 사건에서 번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독수과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보면 나돈 사건이라는 게 있다. 이게 1939년, 1934년에 제정되었던 통시법에 의해서 FBI의 전화 토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이게 나돈 사건인데, 다시 이 나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39년도에 이것은 1934년도에 제정되었던 통신법에 의해서 FBI의 전화 토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이제 나돈 사건인데, 이 나돈 사건에서 그 독나무의 독이라는 것은 그 열매에게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독수과실의 원칙을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독수과실의 원칙을 점령한 게 이제 나돈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장 없는 도청 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한 후속 증거도 모두 불법이라는 그런 원칙이 되겠다. 참고로 이제 2005년도 우리나라 한국의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다. 일명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이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는 문화방송 MBC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분짜리 테이프를 이렇게 입수를 했는데, 그래서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도청을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긴 했지만 오히려 그 도청과 폭로만 처벌되고 그 비리는 묻혀버리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적용된 원칙이 독수독과 원칙이란 말이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독수독과 원칙. 영장 없는 도청 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한 후속 증거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 독수독과 혹은 독수과실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의한, 이 두 마리가 빠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영장 없는 도청 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한 후속 증거도 모두 불법이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원칙을 국가기관이 아닌 언론의 탐사 보도 활동에 적용한 것은 미 연방 대법원의 법리를 오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음 카츠 사건, 67년도에 있었던 건데, 제4차 수정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정보활동의 전자감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카츠 사건이다. 이것은 옴스테드 원칙을 파기하고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전자감시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 사건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어떤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전자감시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재량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현실이었다. 어쨌든 카츠 사건에서는 영장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케이지 사건 72년도에 연방대법원은 8대 빵의 만장일치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수사, 정보기관의 국내 전자감시 활동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영장주의 대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 8대 빵. 이 케이치 판결은 그동안에 있었던 국내 정보활동의 경우에 국내 안보를 이유로 해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했던 것을 배제를 해버린 그 기념비적인 판결로 손꼽히고, 도청 등 전자감시 활동이 헌법상의 수색, search, 헌법상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한 북극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케이치 사건이다. 근데 그러니까 케이치 사건은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자감시 활동 이런 것도 수사이라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지. 근데 케이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주된 목적 이론, primary purpose라는 이론이 도입된다. 이 주된 목적 이론은 영장 없는 도청의 주된 목적이 대외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라면 비록 내국인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전자적 감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라는 이론이 주된 목적 이론이다. 74년도에 US vs. 구텐코 판결에 보면 정보활동의 주된 목적이 대외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대내가 아니라 대외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그 본토 내에서의 미 국민에 대한 일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전자감시 활동도 적법이다. 이게 원칙은 목적이 이제 대외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본토 내에서의 미국민에 대해 일부 영장 없이 이루어진 그런 전자감시 활동도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US 우텐코 판결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대 메릴랜드 사건이 있었고 이 스미스대 메릴랜드 사건에서는 그 펜 레지스터 합헌이라고 본 거고 자꾸 말이 많으니까 이제 86년도에 아예 법률로 못 박은 것이 이제 펜 레지스터법이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다만 영장 신청을 위해 전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상당한 이유 조건을 완화해서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 활동의 관련성만 보여주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펜 레지스터법, 86년도에 만든 펜 레지스터법. 이게 나중에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 상의 영장심사 원칙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음 2015년 6월 미국의 자유법, The USA Freedom Act. 이 2015년 5월달이 되면 애국법의 일부 조항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제 조항이 만료되는데 그래서 만든 이제 법이 미국 자유법이 된다. The USA Freedom Act. 이 애국법을 이제 대체한 거지. 애국법의 몇몇 한시 조항의 만료 기한에 맞춰서 논란이 되었었던 정보 수집 권한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restored and modified several provisions.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자유법을 통과했다. 이 애국법이 그렇다고 해서 폐지된 것은 아니며 이 미국 자유법은 애국법의 몇몇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한시 조항들이 만료되니까 그 조항들을 개정 및 수정한 내용들을 담아서 제정한 법률이 바로 미국 자유법이 되겠다. 이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나 테러 용의자 추적, 도청,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 추적 이것을 허용하는 애국법 조항은 유지를 해서 무영장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그러니까 테러 용의자 영장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테러 용의자 추적이나 도청 그리고 외로운 늑대로 불리어지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 추적 이런 것들은 애국법 조항을 계속 유지해서 영장이 없어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았던 것이 이제 미국 자유법 2015년도 미국 자유법 The USA Freedom Act가 되는 것이다.